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네. 중국 열병식 참석했죠. 네, 예. 오늘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80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80주년이다 보니까 열병식을 좀 초대형으로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장면을 관람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승절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하는데 그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렸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천안문 막루 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내외가 이제 고궁박물관 그 남쪽 그 광장에서부터 외빈들을 영접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중심에 나란히 서서 사진에 찍혔고 천안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걸으면서 담소를 하고 이제 새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먼저 막루에 올라간 뒤에 푸틴 대통령이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막루에 올랐고 본 행사 중에도 막루 중심에 있는 자리에 셋이 앉아서 뭐 귓속말을 나눈다든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 자리에 선 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랬던가요? 옛날 이제 러시아 이전에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에 중국의 이제 건국 기념일 열병식을 할 때 그때 김일성 북한 주석 그리고 마오쩌둥 중국 주석 그리고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66년 만에 세 사람이 이제 함께 나란히 천안문에 올라갔다. 이게 또 이제 CCTV 중국의 국영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생중계가 되는 뭐 그런 날이 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딸 김주애 12살이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둘째 딸입니다. 딸을 동행했다. 후계구도 공식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오늘 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 김주애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기차가 출발하고 뭐 베이징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김주애가 사진에 함께 찍히면서 공식적인 외교 무대 등장으로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각국의 외신들도 상당히 이 사안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자식이나 혹은 뭐 배우자인 리설주 씨를 대동하지 않고 김주애를 데려갔다라는 거에 이제 정치적 의미를 좀 많이 뒀습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최고 건부의 승계 구도에서 김주애가 사실상 선두 주자로서의 자리를 굳힌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BBC 같은 경우도 우리 국정원을 인용을 해가지고 김주애가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 지도부에 의해서 확인된 김정은의 유일한 자녀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이제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디에 뭐 함께 갔고 이런 걸 이제 사진을 통해서나 혹은 뭐 대내외적으로 공식 확인된 거는 지금 김주애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 김주애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제 국제 외교 무대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전에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굳히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B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회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김주애의 이번 방중이 그녀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발신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CNN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그 김주애 방문의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처럼 이런 협력 관계를 언젠가는 김주애가 다뤄야 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의 스팀슨 센터가 있는데 그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둘째 딸 김주애는 북한 차기 지도자의 선두주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북한 차세대 지도자 또는 핵심 엘리트로서의 실질적인 의정 경험을 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랑 동행했느냐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군부의 핵심 실세들은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 대부분이 이제 북한에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 같이 간 거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북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서 선두주자, 그리고 김여정이 여전히 북한 내에서도 2, 3위 정도 되는 이제 실세라는 거를 재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세습 놀랍습니다. 예. 뭐 이쯤 되면은 사실 이 공화정 체제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국가로 평가하기도 좀 어렵죠. 뭐 사실상 이제 왕조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조도 짧은 왕조도 아닙니다. 이제 4대면은. 그렇습니다.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니까요. 예. 자, 김정은과 푸틴의 대화도 뭐 기사가 나오던데요. 예.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타고 같이 회담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별도 회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참전시켜 준 거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군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쿠르스크 주의 해방을 도왔다. 러시아가 용감하게 싸워준 북한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뭐 군사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의 이 기습 공격이 감행이 돼서 상당히 러시아군이 이제 곤경에 처했을 때 북한 정예군의 투입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전에 대해서 치하를 한 거, 그걸 이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도울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형제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 혈맹이라는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앞세우듯이 뭐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이미 이제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거죠. 만난 거 넘어서서.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 순위로 우리 국가우잔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진핑 주석하고 인사한 거는 물론이고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잠깐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오늘 의장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상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브리핑을 그렇겠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따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했고. 전달했다. 네, 뭐 그 메시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10월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 뭐 이미 이제 우리 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뭐 그런 이 메시지를 건넸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는 러시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130여 개인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이 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제 우원식 의장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 할 때 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메시지를 좀 전해주겠다,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푸틴 대통령한테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거를 푸틴이 받아서 김정은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국내 얘기로 좀 가볼까요? 특검이 통일교, 김건희, 건진법사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 내용이 오늘 소개가 돼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통일교와 건진법사, 김건희 이 세 명을 묶어서 서로 이제 공모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관계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의 공소장 내용 중에서 주목을 끈 게 김건희 씨를 두고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씨한테 로비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2012년에 문선명 초대 총재가 죽고 난 이후에 뭐 통일교 내부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예. 자산을 둘러싼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로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2019년에도 참부모 뭐 여기서 참부모는 이제 그 부친에 해당하는 문선명 씨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모친에 해당하는 한학자 씨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통일교 내에서 참부모라고 하면 한학자 씨를 지칭을 합니다. 근데 그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2019년에 본인이 직접 강조를 했었고 네. 그 이후로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서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각도로 펼쳐졌다. 네. 이 점을 이제 특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물색을 했고 그 대상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점 찍었다. 그래서 그 소통 윤석열 후보와 소통하는 창구로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두 개의 트랙으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윤용호 당시 세계본부장이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권성동 의원을 고리로 한 통일교의 로비, 뭐 이걸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를 통해서도 로비를 다양하게 전개를 했는데 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어떤 통일교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 네. 이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 당선 이후에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이제 심화된 배경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작용을 했다는 거고 네. 2022년 3월에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텁고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윤용호 씨가 이제 전성배 씨를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종 로비가 진행이 됩니다. 예.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김건희 씨가 2022년 3월 30일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죠. 윤용호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인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특검에서 사실상 확인을 한 거고. 고가의 선물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도 윤용호 씨와 김건희 씨가 직접 통화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로비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한 지원이 통했고 배우자가 그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쯤에 통일교 내부의 승인을 받고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선물을 전달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2022년 4월 7일에 윤용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 전성배 씨를 만나가지고 802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1개 그리고 천수삼 농축자 1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나서 천수삼 녹차 잘 받았다라고 이제 김건희 씨가 윤용호 씨한테 전화하는 내용까지 녹취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걸이 얘기는 김건희 씨가 실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지난달 받았다고. 구속영장 심사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재판장이 마지막에 목걸이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누구 얘기예요? 뭐 이게 김건희 씨 얘기였죠? 네네네. 누구에게요?라고 한 다음에 뭐 누구에게든지 목걸이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는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 이봉관 회장한테 받은 거다. 받은 뒤에 돌려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다만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을 받거나 시행한 적은 없다. 대가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박성근 전 검사가 이봉관 회장의 이제 사위인데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하게 되죠. 그 박성근 전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봉건 회장이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내밀한 부분에서 거짓 변명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인사청탁 같은 걸 안 했다고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텐데 굳이 거짓말을 내가 인사청탁을 했다. 알선수재를 요청했다. 그렇죠. 라는 거짓말을 할 피의자는 없을 거거든요. 뭐 김건희 씨의 말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변명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변명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목걸이가 말입니다. 전 국민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변명이 많았잖아요. 맨 처음에 지인한테 빌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뭐 오빠 집에서 발견됐으니까 뭐 다시 엄마한테 모조품을 사준 걸 다시 이 모든 변명 끝에 드디어 실토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드디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른바 나토 목걸이 사건 이후로 이제 3년 만에 본인 입으로는 처음으로 그렇죠. 그 목걸이가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명품 목걸이가 맞고 그거를 이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한테서 받았다. 이것까지는 이제 실토를 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뇌물수수의 피해자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가 내가 그거 받고 뇌물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해줬다라고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의 이 뭐 거짓말 논란이 새삼스러운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특검에 의해서 제시된 여러 증거나 증언들로 봤을 때 뭐 김건희 씨의 이 변명이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짓말의 탑이 너무 높아요. 그동안 뭐 정말 또 황당한 변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모조품을 샀다. 뭐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거짓말의 횟수나 뭐 거짓말의 어떤 그 목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는 그렇습니다. 않고요. 거짓말을 마구 던졌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법조계의 이제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지금과 같은 그 태도로 일관하는 의뢰인들은 사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유형의 의뢰인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변호인이랑 상담을 해야지만 변호 전략을 짤 때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본인이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짰었던 논리적 구조나 법원의 어떤 그 재판 심리 전략 같은 게 다 무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도 현명한 대처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변호인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보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뭐 전언들이 좀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뢰인이 변호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씨나 뭐 김건희 씨나 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변호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특검이 뭐 상당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횟수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통정매매,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100회 이상, 그리고 이상매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가 조작과 직접 연결됐다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뭔가 좀 이상한 매매를 한 건수만 하더라도 3,000회 이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매수를 하거나 물량 소진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상 매매한 게 3,017회. 그리고 그 가장 매매나 통정 매매나 하더라도 101회 이렇게 한 걸로 공소장에서 자, 건강학화 주장 또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가 전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외래 진료를 요청한 게 법무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혈압 증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혈압이 35, 최고혈압이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지러움 때문에 이제 쓰러지거나 하는 전실신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실신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생겨서 뭐 시야가 깜깜해지는, 털썩 뭐 주저앉게 되는 뭐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울 남부구치소가 외래 진료 필요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고, 다만 김건희 씨가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변호인들을 좀 굉장히 좀 자주 만난다라는 얘기도 부부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실에서 서울 남부구치소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16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16일 동안 36번 변호인을 접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12일 동안 하루 3번씩은 변호인 접견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변호인을 만날 기운은 있는데
쓰러져서 이제 움직이기 어렵다는 얘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검이요. 윤석열 씨의 개업 논의가 작년 3월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원내대표도 그때부터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실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실이나 뭐 원내대표실 이런 것들에 원내대표실이나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개업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미리부터 인지했을 가능성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을 받았는데 대상 기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는 거죠. 2024년 3월쯤부터 최근까지로 압수수색 영장의 그 기한이 잡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먼지떨이식 아니냐, 지나치게 길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오늘 이제 특검팀에서 특검보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쯤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인사청문 위원들 중심으로 계엄과 관련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할 수도 있었고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압수 기간이 만약에 과도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수정을 했을 건데 법원에서 그대로 내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정국 직원 5명이 대상이었고 이게 지금 압수가 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 당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빠르게 좀 조여오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읽히면서 상당히 좀 긴장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농성에 들어간다. 무기한 농성을 한다라고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 특혜 논란 전 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이요. 경찰 수사 시작된 건가요? 네, 경찰이 일단 고발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게 이제 배당이 됐는데 이송이 됐는데요.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고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배당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감찰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내부 감찰을 한 결과 나타났던 문제들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씨를 대상으로 일부 특혜가 제공된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경찰 고발과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딱 된 것 같습니다. 한 10초 남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